안 들어오십니까? 지난번에 활동론 안에 다 해서 입지론 하실 차례요? 뭐 책을 한번 읽어보셨죠? 입지론 보시면 제일 먼저 입지하고 입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지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입지. 자, 여기서 이제 경제 주체가 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위치 또는 장소, 그거를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를 얘기하니까 생산 또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위치하고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한 요 위치, 장소를 찾아주는 것을 입지 선정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아야겠죠. 네, 그런 논리가 입지 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왜 또 표정이 그런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려고 그러면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유통 또는 소비하기 위한 장소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주체들이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그러고, 이러한 장소를 그러면 생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고 소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소를 찾아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 그걸 입지 선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논리 자체를 입지 선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을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입지론 안에 가게 되면 협의의 입지론은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부지를, 위치를 찾아주는 것을 협의의 입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찾아주는 거? 위치. 이렇게 찾아주는 거를 협의의 입지론. 또는 요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입지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점하고 있는 장소에서 만약에 시설이나 설비를 증설을 해야겠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면 새로운 장소를 또 물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걸 찾는 것까지도 우리가 포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시면은 입지 선정의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입지가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장소를 정하면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쉽게 장소를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번 정한 장소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입지를 한 다음에 주변 상권이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 학원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이 위치를 선정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인원에 대한 부분이, 그죠? 앉아있는 인원은 한 100여 명 되는데, 그렇죠? 실상 그보다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입장에서는 이 장소를 만약에 이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입지 선정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지 조건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공업 입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있죠. 네? 지난번에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한 거 기억하시나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처음 들으시나요?
공업 입지론이 있는데요. 공업 입지론은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고요. 어거스트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얘는 제목이 뭐예요? 최소 비용.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면 이윤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수입이 요게 일정하다면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이제 찾으라 이런 얘기고, 얘는 제목이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 논리는 뭐냐면요. 얘가 일정하다면 기업의 이윤이 커지려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이 늘기 위해서는 곱하기 n개라는 거예요. 즉 상품의 판매 수량이 있죠. 판매 수량이 많아지면 수입이 커질 거 아니에요. 비용이 일정된 상태에서는 얘가 커지겠죠. 그 논리를 얘기하는 게 베버의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제일 많은 곳에 입지하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은 곳에. 뭐가 고정이 돼 있을 때? 비용이 고정이 돼. 그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먼저 입지 단위하고요. 그러면 이쪽을 다 처음 듣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안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요? 처음 듣는 것 같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갑자기 기억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처음 들었다, 기억이 안 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입지단이라는 것은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 비용 항목을 우리가 입지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입지 단위라고 그래서요. 제품의 생산 비용을 항목별로 세분한 하나하나의 비용 항목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입지인자라는 것은요. 입지인자라는 것은 입지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우리가 입지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입지인자. 이 항목 중에서 그러니까 원료비도 발생할 거고 수송비도 발생할 거고 인건비도 발생하고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특정한 장소에 입지하면 그 항목 중에서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가져다 올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찾는 게 바로 뭐냐면 입지인자. 그래서 베버가 제시하는 3대 인자가 있어요. 3대 인자가 수송비가 있고요. 노동비가 있고요. 직접력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는 임금 또는 직접 이익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서는 이 요소를 고려해서 공장 입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수송비가. 베버가 수송비의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이게 1930년대 독일에서 발표한 이론인데 독일은 그 당시에 운송수단이 원활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비 중에서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158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베버의 최소 비용이라고 있죠. 공업지의 주요 인자로 운송비, 노동비, 직접 및 분산 인자 등이 있으며 그 중에 운송비 인자가 가장 중요한 인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돼서 운송비를 가장 강조해서 최적 공장 입지는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는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수송비만. 배번은 차례대로 조사해서 가장 전체적으로 생산비가 가장 최소인 지점에 입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배부의 최소 비용이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운송비는 수송비 있죠. 원료 및 제품의 무게에다가 뭐를 곱해서 거리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요. 노동력은 매우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되고요. 지역 간의 임금의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수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래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은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간에 뭐가 존재하냐면 임금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그림 그려서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입지 삼각형 그려서 설명해 주지 않았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D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이 경차를 생산했는데 이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인천하고 남쪽에 창원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이 경차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여기다 둔 거예요. 창원에다가. 왜 창원에다 뒀냐면 이 경차를 생산해서 여기서 선적을 시켜서 유럽으로 수출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생산 라인을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다 둬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나 여기서 생산하나 얘는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 항목은. 근데 굳이 여기다 둔 거는 내륙 수송비 때문에 여기는 생산해서 여기로 보낼 때 내륙 수송비가 있고 여기서 끌고 오는 수송비가 있잖아요. 여기 훨씬 비용이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운송비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임금은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세종이 있고 창원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 여기는 인건비가 80만 원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공장 입지는 운송비하고 뭐하고 노동비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공장은 이쪽으로 이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내륙 수송비가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가되는 운송비가 만약에 2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굳이 공장은 이전할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절약분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되는 운송비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일로 이전하면 운송비를 10만 원은 인건비를 1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적의 공장 입지는 창원에서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세종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거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수송비,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을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최소인 지점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장에 모여서 입지했을 때 그게 이제 직접력이 있죠.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오히려 직접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쪽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원유 아시죠? 이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냥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얘를 정제하는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정제를 한 다음에 원료로 사용하고 나면 여기에서 각종 뭐가 나오겠어요? 폐기물이 나와요. 찌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네를 뭘 하는 시설이 또 필요해요. 처리하는 시설이 또 필요해요. 이거를 기업 혼자서
이 시설을 다 설치하고 생산을 하면 생산비 부담이 너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여러 개의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유 산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무슨 제철 이런 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거를 고려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얘네 둘은 뭐가 되는 지점? 최소. 그렇죠? 얘는 가장 이익이 어떻게 돼요? 큰 지점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게 그게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게 나온 거예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이 세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얘네들은 최소지만 얘는 뭐가 됐을 때, 그렇죠? 얘는 최대가 됐을 때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니까. 논리 이거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의 기본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입지 삼각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기본적인 원리가 같으니까 문제 풀이할 때 입지 삼각형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원료 지수하고 입지 형태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뭐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있죠. 세 가지를 기초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자, 공장이 어디에 입지했을 때 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냐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직접력. 세 가지 정도를 기초로 얘기할 때요. 수송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 시장 가깝게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있을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배버가 제시한 게 뭐냐면 원료하고 원료 지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원료 지수라고 나와 있죠. 중간에. 이게 순서가 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원료는요.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요. 편제 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편 원료는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은 것이 보편 원료고 편제 원료는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석회석이라든가 석탄 뭐 이런 것 등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료 지수는 제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품의 중량분의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로 측정하는 것을 원료 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는 이 제품 1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료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데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제품과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다는 얘기죠. 둘이 같으면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중량이 1000이면 투입되는 원료도 얼마? 그럼 1000kg 투입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1000kg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량과 부피의 크기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무게 부피가 변화가 없는 애들을 우리가 중량 불변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자유 입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어디든 입지할 수 있다. 근데 얘가 1보다 크다란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1000kg일 때, 얘가 투입이 될 때 1200kg 투입한다는 얘기야. 얘가 커져야지만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원료가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시멘트를 1000kg를 생산해야 돼요. 그럼 투입하는 원료가 석회석이겠죠. 그럼 석회석을 1000kg를 투입하면 얘가 1000kg가 안 나오죠.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럼 얘를 1000kg를 만들려고 그러면
얘보다는 원료를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만 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서 완제품 1000kg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원료가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중량이 뭐하는 산업이다? 감소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원료 산지가 있고 어디가 있을 때? 시장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1200kg를 투입하면 완제품이 1000kg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kg로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낼 때 수송비와 원료를 일로 끌고 와서 여기서 200kg를 줄여서 완제품 1000kg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1200kg를 일로 끌고 갈 때 수송비를 비교하면은 줄여서 보내는 게 수송비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왜 절약이 되냐면 수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고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게가 가볍고 거리가 짧으면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원료 산지에 중량을 줄여서 보내는 게 수송비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량이 감소하는 사람은 어디로? 원료죠, 그죠? 원료. 그러니까 얘는 원료 제한적인 산업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이 감소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원료 제한적인 산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감소하면 원료 산지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글자 따서 구별할 수 있으나 원료 지수로 물어보면은 이 말을 모르면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 있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중량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콜라 아시죠? 자, 콜라 100리터를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원액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리터 생산할 때 원액을 100리터를 집어넣으면 이건 콜라가 아니죠. 못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액은 한 얼마 넣겠어요? 한 5리터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분의 5면은 0.05죠. 그럼 1보다 작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료를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과 무게와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얘는 지금 커지잖아요. 5리터 넣어가지고 얘 완제품 만들려고 그러면 물이 95리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가 원료가 있고 얘가 어디가 있으면 시장이 있으면 여기서 원료를 5리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물 95리터를 추가해서 100리터를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낼 때 운송비와 5리터만 시장으로 보내서 시장에서 95리터를 추가해서 여기서 100리터 만들 때 운송비를 비교하면은 5리터의 수송비가 비싸요? 100리터의 수송비가 비싸요? 예? 아니, 5리터 얘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리터를 일로 끌고 가서 여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량이 증가한 애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시장으로. 그래야지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산업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입지 중량이라고 있어요. 입지 중량이 2보다 크잖아요. 2보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면 똑같아요. 이거랑. 그러니까 입지 중량이라는 것은요. 원료지수 플러스 1로 표현이 되는데 원료지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중량분의 원료의 중량이죠. 이게 제품의 중량분의 제품의 중량이에요. 그러니까 약분하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을 바꾸면 원료지수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1만 더한 것이 입지 중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원료 지향적인 거. 2보다 작으면 시장으로 가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노동 지향적인 산업 나오죠. 하단에.
그러니까 노동비를 그러면은 인건비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지역에 입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남 내륙 지방이 인구 밀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섬유 산업이라든가 부산의 신발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옆에 가시면은 상단에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 있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란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원료 공급지나 소비 시장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산업. 그래서 석유 화학 산업, 무슨 산업, 자동차 공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래요. 자유 입지형은 어디에나 그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 입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 있죠. 그게 적환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환 지점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적자가 쌓을 적자고요. 환자가 바꿀 환자예요. 바꿔서 쌓는다는 얘기는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원유 얘기했었죠. 원유. 원료로 아까 원유 얘기했었잖아요. 원유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얘는 주로 선박으로 수송을 해요. 그럼 얘가 선박으로 와서 어디 입항하냐면 부산에 입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없잖아요. 그럼 부산에 이게 선박이 들어오면 여기서 운송수단이 바뀌겠죠. 철도로. 근데 만약에 이게 철도로 들어가가지고 내륙 안쪽에 공장이 있으면 추가되는 운송비의 부담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유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이나 제철산업들이 울산이나 포항 등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운송수단이 바뀌더라도 내륙송비의 부담이 크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중간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디에 주로 입지한다는 거예요? 적환 지점에 입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하면 이제 편제 원료하고 무슨 원료가 있다? 보편 원료.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네, 이제 그거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 어? 이거 처음 들으면 또 한 번 들으면 바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한두 번 들으면 얘도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뭐 어렵게 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가 포인트가 그러니까 수용비를 중점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3대 인자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가장 중시한 게 뭐였다? 수송비. 그래서 전체적인 비교해서 다 절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의 요건은 최소가 되는 지점이고 얘는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그 전체적인 거를 다 고려해서 총 생산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게 배보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수송비를 기준으로 할 때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증가하는 애들은 어디로? 시장정. 그 다음에 감소한 애들은 원료 제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레슈의 최대 수요율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 배보의 입지론이 생산비에만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것이 이윤을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최적 지점이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수요 곡선하고 수요 원추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지워도 되겠죠? 늦게 주면 안 지워도 이쪽에다 하면 되겠죠? 얘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레슈의 최대 수요론에서. 그러니까 지문으로도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면은 뭐밖에 나온 적이 없다. 배보의 논리밖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최초로 이 규명한 사람이 배보니까. 그러면 레슈의 최대 수요론은요. 여기가 시장이 되고요. O에서 P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얘기하고요. PQ 있죠? 여기
여기 가격과 수요량이잖아요. 가격과 수요량이 바로 뭘 얘기하겠어요? 수입을 얘기하겠죠. 판매 수입을. 그 다음에 P하고 T 있죠. 얘는 판매 가격에다가 수송비가 플러스 된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공장이 시장에 입지하죠. 시장에 입지하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가 제품의 판매 가격이 제일 싸다고요. 그러면 판매량이 제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공장이 좀 멀리 떨어지게 되면 판매 가격에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수송비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수송비가 계속 추가가 되면 판매량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의 수입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의 수입이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수송비의 부담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시장 가깝게 입지했을 때가 수요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장이 입지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최대 수요 이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럴 때 이제 얘를 돌리면 이게 원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범위 있죠.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원총이나 이런 거는 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버의 이론과는 달리 배버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즉 공급자 입장에서의 어떤 이제 지점을 선택했다면 얘는 뭐가 많은 쪽에, 수요가 많은 쪽을 중시했다는 것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 제목대로 가는 거죠. 얘는 무슨 이론이고? 최소 비용. 얘는 최대 수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공업 입지로는 비용을 극소화하는 원리 있죠. 여기에서 뭐를 극대화하는 거?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로 발전되어 왔다라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가 이거였으니까. 뭐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서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논리서부터 그게 아니라 뭐가 많은 쪽, 수요가 많은 쪽에서 공장이 입지해야지 이윤이 커질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두 개의 논리가 대표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뭐만 나왔다? 배버만 나왔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농업 입지론에서 고립국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대 이론 하면서 얘기해 줬었죠. 지금 저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표정인 거예요. 어? 자, 어쨌든 그러면 저기 160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가면 서비스 입지론이라고 돼 있죠. 그럼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도 처음 듣는다고요? 안만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마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갖고 있는 게 요약집이잖아요. 그죠? 기본서상에서 어딘가 우리가 했더라도 책이 바뀌었으니까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그런 거 얘기하세요. 자꾸 이제 기억이 들어서 알 것도 같았었는데 또 며칠 지나면 다 까먹고 또 알 것도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범위를 좀 줄여서 한 2과목만 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리셋 기능이 생겼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잊어먹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걔가 조금씩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가 조금 지나서 조금 생각해보면 어디선가 들어보기는 한 것 같아. 이렇게 갔던 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한 번 더 보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에 대해서 자꾸 공부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학계로는 용어만 이해하면은 어쨌든 간에 점수 나와요. 용어를 기준으로 문제 내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자, 이게 거기 서비스 입지론이라고 돼 있죠?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상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크리스탈 중심지론이. 여기 중심지라는 게 뭐를 얘기했냐면 이게 도시를 지칭하기도 해요. 중심지라는 게. 그 상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시 있죠?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죠?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금융, 행정,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어디란 얘기예요? 그게 도시인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도시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서비스 산업은 몇 차 산업이에요? 3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업입지론이라고요. 우리 교재에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비스 산업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상업입지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상업입지론이 서비스 산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기초로 도시의 수하고 규모, 그 다음에 분포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논리가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교육 서비스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방을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시골적인 데를 가면은 행정 단위가 면인데 있죠. 예, 면을 가게 되면 여기는 초등학교까지의 교육 서비스는 제공이 돼요. 근데 그 이상의 교육 서비스는 제공이 안 돼요. 그럼 이거보다 좀 더 상위 레벨의 교육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군 단위까지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중등교육하고 여기는 초등교육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그 이상의 상급 학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좀 더 넓은 도청 소재지가 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면 대학과 중등과 그 다음에 초등교육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는 보면은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많다 적다? 에?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은 공간상에 찾기가 쉽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베버는 남부 독일을 여행을 하면서 왜 공간상에 도시가 분포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도 적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들은 왜 그렇게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도 많고 연접해 있느냐 이 배열을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한 논문 제목 이름이 중심지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차이는 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요 최소 요구치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거기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 보게 되면 최소 요구치라고 돼 있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라고 돼 있죠. 요게 도시라든가 아니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뭘 얘기하겠어요? 고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시가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인구가 있어야 돼, 인구가.
인구가 없으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 도시에 보면은요, 새롭게 입학하는 그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폐교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적은 거예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새롭게 출생아들, 신생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하는 애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서비스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두 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등학교 이런 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여기 세종시 인구 한 얼마나 돼요? 여기? 20만이요? 아, 25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만에서 세종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30만, 40만 또는 50만 정도까지 가죠. 그럼 백화점이 들어와요. 백화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인구가 30만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얘네가 딱 30만을 맞추지는 않고요. 최소한 인구 한 50만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30만이 조금 넘더라도 이 지역의 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매출의 규모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가 제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도시는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인구가 적은 쪽은 적은 서비스밖에는 제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상에 보면 백화점의 숫자하고 편의점의 숫자가 있죠. 어느 게 숫자가 많아요? 편의점이 많죠. 걔가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은 그렇지를 못하죠. 걔는 왜냐하면 편의점보다는 더 큰 뭐를 요구해요? 최소 요구치를 요구하고요. 이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냐면 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멀리서 오는 것 같다는 분이 있나요? 거의 세종시에서 오시나요? 천안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대전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세종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학원은 세종시에 있는 수강생들만 흡인을 해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인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가 어디에서 온다 그러면 천안에서도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일부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공간 범위를 뭐라고 그런다?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 중심지가 또는 도시가 계속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거리 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느냐면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죠. 기본서에는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손익분기점을 얘기해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부터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윤이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 중심지. 여기 B가 뭘 얘기하냐면 이게 최소 요구치. A점이 뭐냐면 재화의 도달거리.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 학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학원은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만 수강생으로 흡인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학원이.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세종시에다가 플러스해서 천안이라든가 또는 플러스해서 어디 대전 또는 조치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학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 있죠. 이건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냥 이윤이 발생하는 면적이죠. 우리가 필요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원은 이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가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게 최소 요구치. 이게 뭐예요?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그럼 우리 학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조치원이라든가 또는 대전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흡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는 세종시에 밖에는 미치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는 적은 인원이 지금 흡인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 있죠. 이거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손실이. 그러니까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거리 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지만 중심지가 성립한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가면 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뭐? 바깥에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거리 내에 뭐가 있으면 최소 요구치가 있으면 중심지가 성립하는 거고, 반대 경우가 되면 중심지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이 바깥이 최소고 이 안이 뭐가 되면 이게 재화의 도달 거리가 되면, 그래서 얘는 중심지가 성립하고 중심지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놨을 거라고요. 이게 원형이니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중심지 성립 조건이 있죠. 미음에. 예, 거기 보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있죠. 거기 등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가 있을 때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뀌면 틀리겠죠. 네, 그런 정도. 그리고 이 중심지의 계층성 있죠. 얘는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사람은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하고 뭐 저차 중심지를 나눴다고요. 이 중심성의 크기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일수록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크리스탈러가 이게 고차 중심지냐 얘가 저차 중심지냐를 구별하는 기준을 예전에 뭐를 가지고 뒀냐면 전화 회선 있죠. 이게 1930년대 그때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화가 발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전에 한 19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정에 전화했던 집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때 전화 회선은 서울을 기준하면 어디 회선이 제일 많이 집중이 됐겠어요? 시청 주변. 거기 관공서 많고 기업 많은데 지금 회선이 그나마 제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기가 중심성이 제일 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걸 가지고 고차하고 뭐로 나눈 거예요? 저차로 나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계층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있죠. 구청이 있죠. 시청이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청은 몇 개 있겠어요? 하나 있겠죠, 하나. 구는 13개가 있을 거고, 동사무소는 무진장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기능이 틀리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여기서 못하는 역할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해주지 못하는 행정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시청에서 제공해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지 간의 간격은 짧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요. 인근의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고요. 고차 중심지가 성장하는 구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인근에 마트가 있으면 단지 내 상가가 죽어요. 단지 내 상가에서 소비하는 양이 많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진 것만 거기서 사지. 일주치 식량은 딱 어디서 사요? 마트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마트가. 그러니까 마트는 가보면은 매장 면적보다도 주차 면적이 더 넓어요. 거기를 흡인을 해야 되니까. 그건 걔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래서 이거 우리 그때 계산하는 거 해보지 않았나요? 다 했었잖아요, 이거. 여기는 우리가 그때 이 상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상권 분석 이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거? 자, 먼저 이 상권 이론이라고 있어요. 괜찮아요. 뭐 또 하면 되죠, 뭐. 이번에 해가지고, 한번 이제 들었다는 걸, 이번이 이제, 한 번 들은 거예요. 그죠? 이번이. 이게 뭐 어차피 뭐 생각이 안 나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번에 한 번 들은 거예요. 그죠? 다음에 또 하면 그게 2번 들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면 그게 몇 번? 3번. 이제 서로 이제 이건 이제 형성했다 이거죠. 이제 한 번. 그죠? 참. 이게 무슨 남녀 관계처럼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상권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권이라는 것은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그걸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권. 이 상권이라는 거는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겠죠. 상권은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권의 범위는 확대될 수도 있다, 없다.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상권에 획정 방법이라고 있다고 그래서요. 이게 뭐가 있냐면 공간 독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침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지금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거기 메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있죠? 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상권, 이제 그 상권 분석 기법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된 거예요. 분산시장 접근법이. 그러면 얘는 제목대로 가는 거예요. 공간 독점법이죠. 네. 그러니까 뭐를 독점한다는 거예요? 공간을. 그러니까 얘는 주로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죠.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뭐 주류 판매점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한번 설명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반경 2km 내에는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섰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얘가 독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얘가 이런 우체국 있죠. 예, 이런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면허가 없는 애들은 여기서 우체국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허를 받은 애만 이 공간을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상권을 구획하는 방법이 무슨 법? 공간 독점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목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시장 침투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권을 분석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시장 침투법은요. 이거는 상권의 중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슈퍼마켓 있죠. 이런 데 주로 쓰는 걸 시장 침투법이라고 그래요. 천안에 가게 되면요. 거기 S백화점이라고 있죠. 천안에 가면 S백화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S백화점이 있는데 현재 주변에 아산에는 아마 G라고 하는 백화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쪽에 서상 단기 쪽으로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트는 있어도 백화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서산이나 당진 쪽에 L이라는 백화점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백화점들은요. 하루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 6, 7억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객 인구가 3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생각하는 상권의 범위와 얘네가 생각하는 상권의 범위가 이렇게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겹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구획을 정하는 게 무슨 법? 시장 침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권의 경계가 무 자르듯이 딱 못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상권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겹치는 지역이 있다, 없다? 네, 겹치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권을 구획하는 방법을 무슨 법? 시장 침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상권이 연속되질 않아요. 요거는 특정한 수요 계층만을 대상으로 시장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고급 가구점 이런 것도 있죠. 강남이라는 곳에 가면은 논현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면 그 가구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논현동에 있는 가구거리는 주로 뭐를 취급하냐면 수익 가구 취급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침대 하나에 수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로 한번 그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 나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얘기인데 거기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점포에서는 한 달에 이거 하나 팔면 2천만 원 남는다 그랬어요. 침대 하나 팔면. 그럼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걔가 얘기한 게 그 얘기였었어요. 아마 뭐 그만둔 직원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팔아서 순수익을 2천만 원씩 남겨줄 수 있는 그 침대의 가격은 얼마겠어요? 매매가가. 억대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특정 지역의 수요만 대상으로 열리는 것이 바로 이제 무슨 시장? 분산시장. 그래서 이제 상권의 범위를 측정할 때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획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모의고사에 쓸 수 있을 거예요. 지문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상권의 분석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상권 분석 방법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레일리에 대한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 다음에 허프의 무슨 모형이 있다? 확률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일리에 대한 소매인력 법칙이 있고요. 컨버스의 무슨 모형? 예, 분기점 모형.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 요 중에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얘하고 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하고 허프의 무슨 모형? 확률 모형. 얘가 26회하고 27회 때 얘가 출제한 거고요. 얘가 25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24회 때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23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23, 24, 25, 26, 27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번갈아 가면서 나와가지고 당연히 이번에는 얘 순서가 아니겠냐고 작년에 유출했었는데 작년에 얘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올해는 당연히 얘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출제자들의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이냐면 다 쉬운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먹혔는데 다 쉽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로라도 의표를 찌르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논리는 간단하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이거 해보긴 다 해봤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쉬었다 합시다 이런 표정이군요. 그래요. 그럼 쉬었다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도 하죠.